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끝내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면담은 끝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쯤 진행된 면담은 1시간가량 넘게 진행됐다가 조금 전 방금 끝났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곳 호텔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모두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제 압력과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제조, 일본은 장비, 또 소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시다 총리가 매우 온화해 면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에너지나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수준을 높여서 새로운 무역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대응하자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협력 방안과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원천 기술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일본산 부품 소재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이 협력하면 양국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돌려놓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6개 경제단체장 면담을 끝으로 1박 2일간 짧은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늘 낮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제 동원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보다 진전되긴 했는데 사과는 없었고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도 달았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40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또다시 손을 내밀었고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줘 감동했다며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 언급을 피해온 것과 달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생각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는 사죄와 반성을 콕 집어 표현하지는 않았고 개인적 입장이라는 전제를 깔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조율된 발언이 아니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 전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 인사를 했고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향적 입장이었지만 사과 표현이 빠지고 개인적 입장에 그친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막 셔틀 외교에 첫 발을 뗀 만큼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아 더 진전된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서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 시찰에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及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두 정상은 어떤 식탁을 마주했을까요? 만찬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이했는데요. 사적 공간인 주거동으로 초대해 환대했습니다. 외빈을 가족 공간에 초청한 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45분간 이어진 만찬. 메뉴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한우 불고기와 갈비찜, 잡채와 탕평채, 전통 한식이 주 메뉴였습니다. 구절판도 선보였습니다. 8가지 재료를 밀쌈에 싸먹는 구절판은 여러 가지 재료가 결합해서 하나의 맛을 만드는 화합의 상징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만찬 주로는 경주법주 초특선이 선택됐습니다. 우리 청주 가운데 손꼽히는 명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도쿄 만찬에서 두 정상은 화합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2차에서 한국의 진로 소주와 일본의 에비스 맥주를 섞어 마시며 화제가 됐죠. 이번 한남동 관저에서 2차 만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두 정상 부부는 만찬 후 연회장이 갖춰진 업무동으로 이동해서 함께 국악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정상회담만큼 주목받았던 이번 만찬. 3월 도쿄 만찬 당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정말 맛있다는 취지로 화답한 거로 알려졌죠. 이번 서울 만찬으로 양국의 화합은 더 돈독해졌을까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까지 포함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도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궤도에 올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정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의 신뢰가 더욱 깊어짐과 동시에 정부 간 대화의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제히 일면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 가속화를 확인했다는 제목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대북 대응, 원전 오염수, 경제 현안, 원폭 위령비 방문 등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발언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반발 여론에 대해 과거사에 겸허히 마주하는 자세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혼계좌의 신문도 한일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발언은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서 자민당 내 반발 여론과 한국 국민의 심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신중론에도 기시다의 한국 조기 방문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의 강제 동원과 관련한 발언도 총리의 언어로 표현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일본 내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사설에서 한일 관계가 속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이익으로 보고 과거사를 다시 문제 삼지 않는 윤 대통령의 자세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셔틀 외교 보고는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이 현실화된 것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일본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론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한국 총선 등을 앞두고 지금과 같은 대일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강제 동원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기세를 더할 경우 한일 간 관계 개선 기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지금의 대일 기조에 변함이 없는지 물은 것 역시 일본의 이러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독도 문제, 사도 광산 등 적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동맹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에서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도쿄와 서울이 더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다만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관계의 90% 이상은 국내 정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미국의 미묘한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에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일본과 화해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상한 동거, 깨지기 쉬운 화해 같은 표현을 쓰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른 야합으로 보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파고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일단 관영 매체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의 영문판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2달도 안 돼 이루어진 한일 정상의 만남을 이상한 동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부쩍 가까워진 한일 관계 배후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도발적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서 이를 정정하거나 해명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다고 썼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회복을 깨지기 쉬운 화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반공, 반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우익 정당의 대표들이라면서 일본은 모든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친일, 우파에게만 우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 등 다른 관영 매체들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 등을 부각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균열을 파고들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앞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었죠. 우리 주중대사관의 항의에 재반박을 했다고요? 네, 앞서 지난 4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에서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우리 정상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근거 없이 폄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외교기구가 다른 나라 언론의 독자적인 보도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지적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친미 굴욕 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혹독한 비판을 전달했을 뿐이고 타이완 문제 등 위헌 발언에 대한 자국 내 반발과 경각심을 기사에 반영한 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두 이웃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미국을 도와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용산 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들과 예정이 없던 오찬 간담회를 열어 취임 1년 소회를 밝힌 만큼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서 투자금 모두는 자신의 돈이었다며 곧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내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이딴 설화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대표는 일단 윤리위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가 자진 사퇴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진 않겠습니다. 윤리위 결과는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탈북민들이 징계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진행하며 윤리위 개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두 최고위원 모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 내년 총선 출마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두 최고위원에게는 오늘 윤리위 결정에 정치 생명이 걸린 셈인데요.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등과 일정이 겹치는 만큼 일단 윤리위 결정을 한 차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직접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까지 60억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YTN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모든 의혹을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명화된 거래소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 입장문이나 내용들을 정리한 상황이고요.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곧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입장문도 모두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도부를 포함한 당 일각에선 자체 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조금 전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지금 하고 있는 진상 파악이 사실상 조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윤리심판원 회부 등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모두 9,400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고 남은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닷새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전남 완도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1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닷새 동안 평균 220mm의 비가 내려서 오늘부터 금일도와 노화도, 보길도, 소환도 등지에 정상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부터는 노화도에 딸린 섬, 넙도의 제한급수도 풀릴 예정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국계 일가족 3명도 희생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8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일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하던 30대 한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 신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한켠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십자가 모형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The City of Allen pledges to offer our complete support. We know you are grieving. We are grieving. Rest assured, the nation and the world are also grieving.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총격이 발생했다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사 그리고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일단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좀 유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할 만합니까? 네, 애당초에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서 큰 진전이 없이 방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기시다 총리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일단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급진전해서 과거사에 대한 전형적인 완전한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본 내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순차적으로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보답을 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그리고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던 일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등에 대한 표현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이번 대한민국의 이 답방을 통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그래픽에 나오는 거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고 밑에 있는 건 저 부분을 기자들이 질의응답 때 물었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부분을 좀 국내 언론들은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 얘기라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과거사 역사 문제가 일본 총리의 개인적 연민의 느낌으로 퉁칠 문제입니까? 저는 이거를 평가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뭔 평가가 되겠습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우리 당국자들이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물잔에 반잔을 우리가 반을 채웠다. 반을 일본이 채울 거다. 근데 당시 이제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되게 국내도 그렇고 아주 박한 평가를 받았어요. 국민들도 잘못됐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고 그러면서 혹시나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인들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가 오면은 그 반잔을 채우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반잔마저 우리가 채웠어요. 반마저 윤 대통령이 채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국내 언론 기사 제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시다 주어 없는 유감 표명, 윤 대통령 과거사 나홀로 청산. 아무리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칭송을 하더라도 이거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연민의 말씀 얘기한 거, 그 주어가 있습니까? 강제징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게 사과입니까? 본인 얘기죠. 전 정부에서 지금 셔틀 외교를 의미를 두는데 셔틀 외교를 처음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게 불과 1년 뒤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셔틀 외교가 열어졌어요. 근데 그때 일본이 어떻게 나왔냐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영유권을 강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를 직접 방문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셔틀 외교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과거사를 역사 왜곡을 전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우리 측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굴욕적으로 덮었을 때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셔틀 외교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역사 문제 특히 어떤 이런 과거사 왜곡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일본 측으로부터 확실한 사죄와 반성을 듣지 않으면 한 과거 역사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잔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보세요? 앞서 이제 일본이 좀 느린 국가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전향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물잔을 다 채워놓고 어느 날 느닷없이 다시 그 물잔을 없게 만들게 된다면 그 또한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앞서 이제 한 언론의 기사를 특정 언론에 대한 내용들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조간신문 전체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 대한 평가는 이 기시다 총리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날 방일 이후 마음을 열었던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훨씬 더 많은 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컵 얘기를 주셨으니까 이 물컵에 잔을 채워나가는 과정들은 다소 좀 지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물잔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 물잔을 채워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진정성들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G7 정상회의 또 다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더 밝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진전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진전된 기시다 총리 개인이지만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일본 내에서도 워낙 극우적인 인사들의 발언 등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 내 정치권 전체에도 저게 기시다 총리 개인에 대한 발언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기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일들을 촉발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 기시다 총리가 말한 과거사에 대해서 말한 걸 종합을 해보면 뭐 이전 내각의 입장은 그대로 계승을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저는 근데 상당히 거기에도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도 바로 그 기자가 지적을 하던데 그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는데 분명한 건 98년도에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그 뒤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아베 담화가 있어요. 아베 담화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죄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담화의 핵심입니다. 그럼 저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는 계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일본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우리가 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되묻고 싶어요.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를 징용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어가 빠졌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사과입니까? 근데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대통령의 저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이게 한국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야죠. 독일은 지금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진정한 사과할 때까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일본하고 잘 지내고 경제 협력하는 거 싫어할 국민 누가 있습니까?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뭘 감사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기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더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본 고위 관계자가 자국 언론에다가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상회담 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초계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기토 대왕함을 위협 비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초계기 문제를 또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는 일본 맞습니다. 언론 일본 언론인데 일본이 추정 보도가 아니고 일본 고위 관계자가 도쿄에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뭐 차관이나 장관이 하듯이 백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우리 특파원들이 누가 했는지 벌써 보고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진위를 좀 말씀해주고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해명 또는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해야죠. 독도 문제고 초계기 문제인데 우리 일본
언론을 통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한마디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은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거의 상대 못할 국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본 언론과 또 일본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꺼내고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애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도 독도의 디귿자도 나온 적이 없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일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얘기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토록 비난하고 또 여기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일본 내각의 일부 인사 혹은 일본 언론의 얘기를 그토록 신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주권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실효적 지배에 변함이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뭔가 잘못되거나 꼬투리 잡는 일들만 계속해서 정치 공세 펼치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잘된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함께 뒤따르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할 건 평가하고요.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 왜냐하면 기자를 이제 김 최고위원이 알아보셔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번 보도를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고위 관계자가 기자를 모아놓고 일본 특파원들이나 일본 기자를 모아놓고 백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이 특종 보도하듯이 어디에 얘기를 듣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정상회담 끝나면은 우리 장관이나 차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백불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저희가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뭐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전문가를 포함한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시찰단이라고 한 거는 말 그대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근데 저는 저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지금의 우려 수준과 이거는 원전 오염수가 그 수백만 톤이 풀려났을 때 137만 톤인가요? 제 기억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그게 나왔을 때 당장 제주 앞바다부터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몇 달 뒤면. 그런 전문가들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다음에 이어서 수산물 수입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용인해주거나 방류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대한 유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침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국가 18개국도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일본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방류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는 게 50%가 넘습니다. 이해하겠다는 건 10%도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 근데 왜 우리 정부가 지금 시찰단이 잘못하면은 정말 들러리를 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찰단이 아니고 검증단이 돼야 됩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검증해서 이건 맞다 할 때까지는 방류를 못하게 막고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면서 오염수 방류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 시찰단이 들러리나 아니면 이 또한 역사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듯이 또 일본 측이 방류하는데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찰이라는 표현에 좀 우려를 나타내시는 것 같은데. 표현도 그렇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만약 이렇다면은 한국에 시찰단이 와서 다 보고 검증될 때까지 방류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진행 절차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시찰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둘러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 성분을 함께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 처음부터 검증단이라고 해야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 이 정도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같이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특정 국가가 직접 가서 이것을 시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계를 거치게 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의 내용이라면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들러리를 쓰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를 너무
뭐라 그러죠?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현장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전문가들이 가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석에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도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련된 문제 속에서 과도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지난 기간 동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그때부터 촉발돼서 시작된 과정 속에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성과들을 가져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찰단 파견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나가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비난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최선은 무엇인지 그 최선을 위해서 도대체 아주 작은 결과나 성과라도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찰단이든 검증단이든 일본에 갈 때 누가 갈지 또 어디서 시료를 채취할지 누가 검증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한 책임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과학적 검증 안 된 방류를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시찰을 가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되고 온당한 순서가 아닐까 다시 그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추천하거나 이렇게 좀 공동으로 여야가 공동으로 꾸릴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저는 제발 윤석열 정부 1년 넘어가는데 이제는 전 정부 탓, 민주당 탓 그만하시고 차라리 민주당 지적하는 거를 미국 도청 의혹도 그랬었고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하고 국민들께서 지금 목소리 내신 걸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외교적 지렛대가 생길 겁니다. 힘이 생길 겁니다. 기시다 총리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양보했더니 너무 여론이 안 좋다. 야당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당신 좀 내놓으시오. 그냥 이런 얘기 가슴 아프다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거를 힘으로 본인의 힘으로 이용을 좀 하세요. 그게 정치고 국익을 지키는 대통령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전임 정부 때 뭐 했는데 민주당이 왜 우리 민주당이 국가 되는 거를 잘 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초당적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찰이 뭡니까? 그냥 가가지고 둘러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하지 의미는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진짜로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이런 정도 협력해달라. 우리 당내 특위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할 테니까 일단 정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니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은 안 하면서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세요. 1년 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이제 와가지고 또 협력해달라고 협력할 자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돼 있으니까 비난한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지적하고 얘기하면 이거를 국익 외교에 지렛대로 좀 사용 좀 하십시오. 이거 어쨌든 국민 안전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여야가 좀 같이 어떤 시찰단이든 검증단이든 같이 꾸려서 나중에 어떤 논란거리가 없도록 시비가 없도록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익에 도움이 되게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을 지켜보게 되면 정상적인 행동의 비판을 넘어서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도 이 국가의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국회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일본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바 선동정치에 일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과거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단순한 비난성 성격을 넘어서서 정말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거기에 꼭 맞춘 내용들이 어떤 비전과 방향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내용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일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한 것 없이
그저 말로만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게 된다면 결국은 정쟁의 한복판으로 외교, 국익마저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론을 좀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너무 허황되고 허위 주장으로 그렇게 야당 함부로 공격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책위를 충분히 꾸려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함께 대책 논의를 많이 했고 대통령께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대법원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하는데 임기 이제 4년 남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일본 기자 물어보는데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대통령 선출할 때 역사 면죄부까지 줬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렇게 야당 탓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위원회가 취소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뭐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좀 애석하게도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들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게 되면 모든 관심은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에 열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월요일,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위급하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최고위를 추가로 열 수도 있고 오늘처럼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금 다소 여는 내용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연기할 수도 있는데 한 연이어 이틀 정도 최고위원회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더 심기일전해서 조속하게 최고위원회를 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입니다. 지도부가 나서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따라서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전례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윤리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인데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이고요.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었죠. 우리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고 23일 이틀 동안 23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국장국 협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23일부터 이틀 동안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 언론에서 그 지도부는 한 1년 당원권 정지 1년을 얘기하고 있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인데 저는 그렇게 누군가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 최고위원들 집권 여당의 회의 제 가장 최고의 결정 단위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의가 한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 안 나왔었고 또 한 최고위원은 일주일을 건너뛰었고 또 지금 이번 징계를 앞둔다고 연속 2번이나 최고위원을 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 책임 안 집니까? 저는 누구 말씀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셨나요? 대표가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니까 학교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이 와서 또 뭐 지난번에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김기현 당대표를 공격할 거를 우려해서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비겁하고 옹졸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시고 저는 아마 징계는 중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징계 자체가 또 다른 당내 후폭풍에 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김재현 최고위원은 모르겠는데 뭐 그분도 지금 뭐 지지자들 뭐 연판장 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미 집단 린치라는 표현을 썼고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어요. 전 이분이
북한이 잘 쓰는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분이 좀 사퇴를 해주면 네. 뭐 당원 당규에 따라 30일 내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네. 넣으면은 뭐 지도부가 붕괴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징계가 내렸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 하듯이 그 징계 무효 소송을 내거나 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다시 집권 여당이 민생보다는 당내 내용으로 시끄러운 네. 일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타당의 얘기에 대해서 좀 너무 혹독한 단어를 써서 비난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한 마음으로 율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책임 정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흘러가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그런 일들 속에서 정치적인 편안함, 온정주의를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했던 발언들을 국민의힘 율리위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가 회부돼도 몇 번이나 회부가 됐을 겁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율리위 절차가 필요하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자진탈당 꼬리 자르기를 일관하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대변인 직분에 있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던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요. 타 당에 대해서 지금 있는 내용들 율리위원회가 가동돼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 너무 혹독한 비난들을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무슨 혹독한 비난을 했는지 잠시만요. 모르겠고 대변인. 물어보길래 나의 평가나 내가 보는 네. 관측을 얘기했는데 김철구가 조금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면 물어본 얘기만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반응이 아니고요. 아니, 네. 뭐 내가 혹독하게 뭘 했어요? 예, 얘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지금 하셨던 그렇게 말씀들을 이게 보면 말싸움으로 전개가 되면 아니, 시청자 참 이해가 여러분들이 안 보시기에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해가 이제 안 여기서 돼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준비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징계 수위 관련해서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인터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언급 횟설, 공천 협박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태영호 최고의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짓말 했으니까 징계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그렇죠. 그 자기가 보좌진들한테 했던 저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그 발언, 문제 발언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 고백을 뒤늦게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죠.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정무수석이 했다고 말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좀 강하게 나오면 그걸 다시 뒤집어서 폭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글쎄요, 모든 것들을 가정에 언급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과 발언들 때문에 윤리 절차가 개시가 됐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왔던 이제 녹취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른바 당에 미쳤던 파장이 컸죠. 그 녹취는 이른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보좌진에게 얘기했던 독백석 성격의 발언들이 외부로 퍼져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힘이 갖게 됐던 국민들의 평가 또 야당이 이 문제를 물고 들어오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당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취하게 됐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아마 밟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적으로 과도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끌어다가 가정을 엮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뿐 아니라 나타났던 결과의 후과들에 대한 판단도 있는 만큼 윤리위에 대한 판단을 겸허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연휴 직전이었나요? 그때 코인을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한 6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보니까 인출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뭐 이렇게 찾아서 현금한다든지 돈을 네. 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에서 이제 좀 사무총장이랄지 상황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예. 김남국을 통해서 진상을 알아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다른 계좌로 다른 거래소 뭐 코인 주식하고 다르게 코인은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나 봐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 거래소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주식 대금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샀고 그때 아마 최고점이 이른바 보도됐던 60억인데 현재로서는 일각에서 들리는 말은 뭐 좀 있으면은 뭐 김남국 의원이 자세히 기자회견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손해인 상태로 처음에 샀을 때보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의 한 군데가 있는 게 이제 이해충돌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보통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해충돌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업자가 국토위에 가 있다든지 이러면 상임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상임위에 못 가게 한다거나 하는 건데 법을 제정 개정할 때 뭐 이해충돌 여지는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문제가 그 법률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법안이 가상유예 그 세금 1년 유예됐을 때 법안이 발의될 때가 2011년이었거든요. 당시 많은 우리 국민들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MZ세대가 특히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상자산으로도 우리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 가세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국민도 마찬가지. 그때 법안을 냈고 그 법이 뭐 김남국 의원이 거기 공동 발의했는데 실제 통과된 건 1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되는 건 2025년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지만 그게 뭐 이해충돌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일단 코인을 뭐 60억 원을 어떻게 불렸는지 이거는 나중에 뭐 지금 뭐 검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자신이 코인을 상당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공동 발의 이름을 올린 건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게 이해 충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해 충돌입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나와야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대로 처음에 돈 출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로 그 돈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등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이상거래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사 등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 정서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니까 코인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정활동하는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코인에 넣었을 거라 보이는데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을 코인에 넣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금액을 코인에 집어넣으면서 본인 자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일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들 곧 국민들께서도 함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론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분 나가셔서 따로 화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여기에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도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 속에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